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박영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고 알고 나서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사람들이 하나둘 검은 옷을 벗고 돌아가고 영정사진 앞에 놓여있던 국화꽃들도 조금씩 시들어갈 때 저는 정말로 이제 남편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례식장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남편의 두 번째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던 거실이 갑자기 텅 빈 창고처럼 느껴지더군요. 상 위에 올려두었던 영정사진은 작은 장 안으로 옮겨두고 남편이 입었던 수의 한 벌만 방 구석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흰 봉투들을 쫙 펼쳐놓고 이름을 읽고 금액을 적고 봉투를 한쪽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아, 이건 큰형님 거. 이건 옆집 아주머니. 아, 이건 회사 사람들. 대부분 제가 잘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를 하나 집어들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미정.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름이었습니다. 서미정. 그 봉투를 한쪽에 내려놓고 다른 봉투를 정리하는데 조금 뒤에 또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투에서도 그 이름이 또 보였습니다. 부의금 봉투 3장에 반복해서 적혀 있는 이름. 서미정. 대신 문제는 그 옆에 적힌 글귀들이었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 글씨를 쓰신 분은 아마 그분 본인 같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 안 어딘가가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회사 후배가 쓰는 말투도 아니고 동네 아주머니가 쓰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곁을 지킨 누군가가 쓰는 조금은 친밀한 표현들. 그래도 남편을 도와준 사람인가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때 병원 사람들도 왔으니까 간병인 선생님일 수도 있고 병동 간호사님일 수도 있고 대충 그렇게 자기 합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의금 봉투를 다 모아 서랍 안에 넣어두면서도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들었더라. 그러면서도 애써 생각을 거기까지만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장례도 끝났는데 괜히 머리 아픈 생각은 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처음 켠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무제까지 치르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야 하고 은행 계좌도 정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쓰던 휴대폰도 언젠가 정리해야 했죠. 휴대폰을 손에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이걸 켜면 마지막까지 남편 옆에 있었던 건 이 전화기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전원을 누르는 손가락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알림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간, 날짜, 그리고 수십 개의 안 읽은 메시지들. 저는 가장 먼저 통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위에는 제 이름이 한 번 보이더군요. 마지막에 제가 병원으로 전화 걸었던 기록. 그 아래로 아이들 이름, 형님, 회사 사람들 이름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을 조금 더 내려가다가 저는 손을 딱 멈췄습니다. 부의금 봉투에서 봤던 그 이름이 통화 기록에 여러 줄 빼곡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서미정, 발신, 수신, 부재중, 또 발신, 또 수신. 남편의 마지막 3년 통화 기록에 가족 번호보다 제 번호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이름. 그게 바로 서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간병인 선생님이겠지. 병원에서 몇 번 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가슴은 생각처럼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입원 중 남편이 만든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진들을 툭툭 넘기다 보니 병실 침대, 주사줄, 창밖 풍경, 그리고 몇 번 본 얼굴 하나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마스크를 턱에 걸고 남편 침대 옆에 서서 밥을 챙겨주고 있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남편 병실에 갈 때마다 마주쳤던 사람. 간병인 선생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오늘도 버틴 날. 사진을 넘기니 비슷한 사진들이 여럿 더 나왔습니다. 밥을 먹여주는 사진, 팔을 주물러주는 사진,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짧은 글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은 제 앞에서는 늘 강한 척을 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금방 나아. 괜히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아픈 티를 가능한 한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어떤 여자에게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더군요. 마지막으로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서미정. 병원비도 빠듯한데 그 돈이 나가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싶어서 모른 척 한 건지 정말로 몰랐던 건지 이제 와서는 잘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끄고 누웠을 때 머릿속에는 딱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하나의 화면만 계속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속 연락처 목록에서 서미정이라는 이름을 누르면 전화하기, 메시지 보내기 그 버튼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화면만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간병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남편 잘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 남편하고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할까?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면 뭐가 좋아 이미 사람은 갔는데 이제 와서 더 아플 일이 뭐가 있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남편의 마지막 3년을 통째로 모른 채 살 수는 없다. 그 사이에서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만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거실은 달빛만 들어와 어둑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 사진이 유난히 가까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미정.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띠. 벨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는 동안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끊으면 이름을 지워도 의문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6번째 벨이 울릴 때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상호님 보호자분이시죠? 제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입안이 마르고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입니다. 최상호 아내예요.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연락 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연락 주실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당장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의금 봉투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병원에서 간병인 맞으시죠? 제가 그렇게 묻자 여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3년 정도 곁을 지켰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많이 죄송해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녀에게 남편은 이름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죄송해했다니 뭐가요? 제가 묻자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높여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그 사람 앞에서 저를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대로 끊어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바쁘실 테니 시간 되실 때.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여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편하신 시간에 맞출게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어떠실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달력 위에 동그라미 친 그 하루가 그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짙은 회색 카디건과 단정한 바지를 입고 집 앞 카페로 나갔습니다. 이미 안쪽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병원에서 본 적 있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간병인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일어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 미리 인사도 못 드린 채 장례식장에 가게 돼서 많이 실례였다는 거 압니다. 저는 조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곁을 지켜주셨다면서요, 3년이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병원에 계신 동안 거의 매일 봤습니다. 사모님이 오시면 늘 괜찮다고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고맙다는 말과 서운하다는 말이 같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나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테이블 위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통증 얘기, 병원 얘기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얘기, 어릴 적 얘기, 은퇴 이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녀는 남편의 말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한테 가장 미안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강한 척만 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했던 게 결국 사모님을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닌지 그걸 참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했던 말들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저를 위한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한참을 듣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쪽은 우리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텐 참 겁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겁을 집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못한 사람. 늘 책임져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질투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아, 남편이 누군가에게만큼은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고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았던 점, 미웠던 점, 서운했던 점까지. 돈 이야기는 마지막에 살짝 나왔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보니까 남편이 매달 돈을 보냈더군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간병비 외에 조금씩 따로 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받기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도 이 나이에 밤새 서 있다 보면 허리 망가진다면서 그냥 얹어주셨습니다. 그 돈이 저에게는 배신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노동에 대한 대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마음이 금방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족은 나고 아이들이고 가족들이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은 정말 우리뿐이었을까? 남편의 마지막 3년 동안 제가 모르던 시간들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유족의 자격이 도장과 서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어떻게 함께 견뎌냈는지로 결정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남편의 두려움, 남편의 고마움은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노후의 책임까지 누군가에게 넘길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얼굴은 그 사람과 나눠 가지자.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늙어갈지는 남편도 그 사람도 아닌 나, 박영자가 결정하자. 요즘 저는 집안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던 남편의 사진을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치운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꿔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 작은 취미들, 책, 뜨개질 재료, 메모 수첩을 올려두었습니다. 오래도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편의 유족이 아니라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조금 늦었지만 필요했던 작별 인사를 조금씩 건네는 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언젠가 남편의 아내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노후 사연을 써내려갈 날이 오기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